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모두가 기호 1번 문재인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이 다 문재인 같이 보입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정 출연하시는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우리 황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정청래입니다. 우와! 참 문재인. 참 문재인. 네, 참 문재인.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이 다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은 마포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를 뭐 완전히 다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를 뭐 전면적으로 다 지배하고 장악했죠. 네. 네. 서울도 좁아요. 네, 서울도 좁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된 지 이제 4일째입니다. 우리 황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역구 강서에서도 지금 어떤 예? 양천갑입니다. 아, 양천갑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양천갑에서는 어떤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만 네.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만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이 율동을 못할 분인데. 저 선거운동원들이 운동원이 율동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역시 준비된 정당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율동을 좀 하신다는 거죠? 저도 뭐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선거운동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안무 같은 거 연습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만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그 TV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할 때 저희만 또 촬영하고. 제가 황 의원님 별명 줘드렸어요. 뭐예요? 양천의 시진핑. 시진핑 니하오. 전에 한번 중국 관광객들이 저 붙잡고 한 30분 사진 주식. 주식. 아니 어저께 트럼프가 시진핑 정상회담 때 한국이 뭐 중국의 뭐 일부분이다 이런. 그래서 중국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네. 좀 가서 직접 강의 좀 하세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은평에서 지금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은평에서 네. 출근 퇴근 인사 그리고 네. 낮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유세차를 타거나 걸어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당이나 네. 아니면 청년 유세단 뭐 이런 데서 요청이 네. 들으면 또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완전 요새 스타 되셔가지고 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 가도 요즘, 근데 뭐 반응 비슷해요. 전화해도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전화하셨어요? 표창원 의원님은요. 제가 네. 한때 좀 전국적으로 갑자기 좀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만나서 왜 전화를 안 받냐 그랬더니 하루에 수천 통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네.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남겨야 돼요. 전화번호를 공개하신 뒤에 그 뒤에요, 바로. 계속 네.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네. 박주민 의원님은 율동하세요? 저는 율동 계속 안 하다가 네. 오늘 처음으로 율동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명동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대우각성했습니다. 네.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네. 아니,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따라서 한류 스타시니까. 해야 돼요. 네, 저도 아까 해화동에서 정청래 의원님 율동 봤는데요. 정말 너무 뭐죠? 그 DJ 디우시덕? 뭐였죠, 그거?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친구. 네. 옛날 노래예요. 네, 남희 씨의 남희. 노래죠, 남희. 네. 네네. 너무 춤 잘 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마포에서는 네. 모닝 투 이브닝, 네. 문나이트, 디스자키, DJ로 네.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네. 문재인. 지금 1번. 그 마포구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하시고 또 서울시도 다 다니시면서 하루에 선거운동 두 하세요? 군데씩 가려고요. 네. 그럼 마포구에서는 주로 마포는 뭐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네. 저희는 아침부터 그냥 나이트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DMC역에 갔는데 사람 네.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막 보든 안 보든 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네.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녁 유세는 네. 반응이 진짜 좋아요. 아침은 출근하러 바빠서 네, 그러시고 네. 저녁 때 보통 근데 느낌이 어제 망원역하고 그저께 합정역에서 했는데 합정역에 이제 합정역 환승역이잖아요. 네네. 버스에서 내려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신호등이 딱 켜지면 네. 한 100여 명씩만 몰려와요. 네. 근데 그 합정역은 갑자기 막 너무 춤을 추니까 이 사람들도 막 신나가지고 네. 같이 춤추다가 그래요. 근데 한 이번 주까지는 좀 이렇게 아주 뜨겁게 이렇게 달궈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좀 이런 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역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율동을 아직 안 했는데 율동하신 정청래 의원님 지역은 좀 달궈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해화동도 막 옆에 시민들 좀 젊은 청년들 막 함께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좀 네. 차분할 때 흥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보여주고 저도 같이. 얼굴이 좀 얇아서
댄스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 문나이트가 원래 문나이트죠. 좋다. 문재인의 문. 19대 대통령이니까 19시, 7시만 되면 문나이트를 하자. 19. 좋아요. 네. 네. 그래서 7시 퇴근 유세 할 때 같이 그냥 떼춤 추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제가 아까 처음 유세 때 율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에 올렸더니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분발해야 된다고. 어린이집 율동 보는 것 같다고. 박주민 의원님 율동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저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동작이 안 나오는데. 말씀하시면서도 얼굴이 좀 빨개지시잖아요. 오늘 근데 정청래 의원님 율동하시는 거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댄스예요. 그냥 신나서 막 추시는 거예요. 저희는 율동이고 여기는 댄스.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근데 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지만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하고 다니니까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흉내를 낸 거예요. 정말 춤 잘 춘다. 야, 프로인데 프로.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엄지를 이렇게 척하고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다니면서 봤대 며칠 내가 춤추는 걸. 그래서 얘가 집에서 엄마한테 이 노래 틀어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정청래 아저씨 흉내 낸다고. 한 5살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저 친구가 의원님 한 6선 정도 되면 이제 유권자가 되겠네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이들도 금방 크고 정청래 의원도 6선 금방 하세요.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 만약에 율동하실 때 너무 세련되게 춤추시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느끼하죠. 하여튼 근데 그런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수줍음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운동원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이 나와요. 의원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냐. 근데 대정부 질문할 때나 우리 국정감사 할 때 보면 장관들한테 하나도 수줍음 많다. 그때는 열받아서. 열받아서. 해화역에서 나 가고 나서 김영호 의원 춤추는 거 봤거든요. 네네네. 진짜 춤추셨어요? 전 잘 못 춰요. 근데 몸친데 밖에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열심히 웃겨. 하려고 하죠. 아니, 너무 웃겨. 저는 한 밤에 11시나 이때 정청래 의원님이 소집을 한번 거셔가지고 의원들 춤 연습 좀 시켰습니까? 춤 연습.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내일쯤에 홍대 클럽에서 뜨는 거 어때요? 홍대 클럽에서 한번 우리 모여서 주말에 홍대에 서울시당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야.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떼춤을 하는 거야. 그렇죠. 서울 그러면 49개니까 지역위원장들 다 와서 좋죠. 요새 운동원들하고 재밌겠다.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서울역이나 이런 명동 이런 데서 플래시몹으로 한번 딱 또 괜찮잖아요. 이거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 날 문재인 후보 모시고 다 같이 댄스 파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명동에서 이제 서울시 유세단 율동이 탁탁 맞아요. 프로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망가지고 막 춤을 춰라. 막춤. 떼춤 막춤.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자기들도 막 흔들고. 근데 너무 잘 추면 주눅 들어서 못 오지. 이제 좀 다른 화제로 어저께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TV 토론회에서 이게 토론회인지 문재인 청문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도 사랑받지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사랑받는 현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어저께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 끝나자마자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설명할 건 설명하고 맞받아칠 건 맞받아치고 사실은 1대4로 거의 이건 집단 폭행 비슷한. 아니 근데 굉장히 사랑받던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팰 수 있나 사람은. 근데 제가 아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게 최고치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도 나고 분노도 했을 거야. 근데 아주 품격 있고 절도 있게 다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권력의지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황희 의원님은 제가 봐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그걸 시청하신 분들 보면은 모두 다 분위기 자체라든가 문 후보 자체가 상당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하나 페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난번부터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적폐청산 문재인 후보한테 적폐청산 하면서 내가 국민과 같이 가는데 그럼 국민이 적이란 소리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어제도 하시고. 이 적폐에서 적은 쌓일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 에너미 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그럼 국민이 쌓인 패단이란 얘기냐 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국민이 적이란 얘기냐 난 이분이 한자적 의미를 좀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네요. 그래서 헷갈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제가 좀 모양 좋게 좀 점잖게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죠.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TV 토론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어제 못 봤어요. 네. 계속 회의를 좀 했었어야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대4였다. 1대4.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네. 그 다른 당하고 함께 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너무 열중하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어요. 네. 요즘 뭐 정의당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오늘 정의당 게시판을 한번 가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계속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500여 명이 집단 탈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 유세할 때 목소리와 또 방송 목소리는 완전 다르네. 제가요, 안철수 전문가 아닙니까? 예, 성대모사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할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방송에서는 문재인은 나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국민이 적입니까? 원래 목소리는 원래 방송에서 목소리 나오더라고. 목소리와 그 어색한 웃음, 이게 조금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1차 TV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긴장했다. 네. 손도 떨고. 경직된 표정이었다 그랬는데 어저께는 화장도 꽤 진하게 한 것 같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조금 어저께 그 눈매나 그런 게 좀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게 이제 화장 기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눈매 같은 게 좀 올라갔다. 김용호 의원은 느낌적으로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네. 느낌이 상당히 예리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TV 토론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그 주적 발언, 그게 유승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유세 끝나고 주적과 관련한 트윗을 열 몇 개를 날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거고요. 바로 직공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하냐. 네네. 사과해라. 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주장하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답변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고 외교부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의 침략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교적 최후의 보루로서 나중에 정상회담을 또 남북관계 물꼬를 들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적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것은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또 트위터를 올렸는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2005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주적 개념 없었다.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는 유승민 비서실장 옆에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활짝 웃고 있는데 왜 활짝 웃게 두냐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주장을 해야지. 그럼 그다음에 이제 주적 개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동북아 관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우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이 물어보게 돼요. 야, 북한이 뭐라 그러디? 이렇게 궁금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동북아에서 주도권과 역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지금 뭐 선거에 마치 그 북풍 활용하듯이 뭐 이거는 주적으로 안 하면 무슨 빨간 덧칠을 해가지고 이거는 마치 좌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저는 한번 할 건데 헌법 66조에 보면 2항, 66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이제 헌법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66조인데요. 거기 이 항에 보면 영토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2항이고요. 3항은 뭐냐면 조국 통일에 신성한 의무를 또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적인 동시에 네. 동반자적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법조인들은 헌법을 배울 때 네. 그걸 항상 배워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고. 네. 적이긴 적이지만 또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서 대화도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헌법의 취지고 헌법의 네. 정신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북한을 주적이다,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원수로서나 평화 통일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북한과 대립하겠다, 북한과 싸우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스스로 인정한 거라서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주적이면 중국은 보조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왜냐하면 저기 그 북중 그 혈맹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포괄적으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뭐 5명 후보 중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말 이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진정성도 하시더라고요. 느껴져요. 책임감.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있잖아.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어차피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이제 득표해야 되니까. 믿자마자 문전이에요. 네. 선거 과정에서조차 그런 책임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 가장 약점이 대통령으로서는 장점이 많지만 후보자로서 가장 약점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지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뭐 주로 대통령 후보가 일단은 대선 승리하고 보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정말 그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주적 개념은 네. 역사학자 전우영 네. 그분이 트위터 날린 걸로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주적이다. 네. 네. 그러나 우리도 전 인류도 네. 주적은 뭐냐? 네. 전쟁이란 놈이다. 네. 아, 훌륭하시네. 진짜 근데 좋은 말이네. 유승민의 저런 발언은 네. 전쟁하자는 얘기냐? 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 주적이란 얘기예요. 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여기서 박수. 그러면서 저의 생각으로 이 시대 참 역시. 문재인이시네요. 참 문재인으로서 네.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네. 평화만이 살 길이죠. 잠깐만 이게 좀 네. 적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듣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다시 말씀해달라면 다 또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말하는 순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할 때는 약간 신들린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옆에서 여쭤보면 매도 그런 거. 내가 그런 말 했어. 다 잊어버리시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모든 후보들이 복지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 복지 정책에 따르는 재원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네. 그 모든 것을 네. 그 어저께 그 유승민 후보가 네. 모든 것을 그 저기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뭐야 후보가 공약을 낼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제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합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합의된 상태에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기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네. 어떤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시기와 흐름에 따라서 네.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말 하나 딱 잘했어. 네. 이거 무슨 기재위의 국장급들 뭐 그렇죠. 대화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뭐 네. 그 활용하는 그런 여야 간에 합의한 부분을 방향을 정한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 자격 조건이고요. 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5년 후에 네. 대선 TV 토론 나가면 제가 그때 말할 건데 네. 제가 미리 5년 전에 한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까보겠습니다. 네네. 좋은 정부는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네.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덜 걷어서 세금을 많이 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복지 예산을 덜 쓰고 네. 세금은 조금 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 예산을 더 쓰는 게 그게 조세정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게 네네, 이제 네네. 세금과 복지에 대한 네네. 좋은 정부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걸 거꾸로 했어요. 네. 그게 나쁜 정부예요. 네. 그러면 이 토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몇 억을 어떻게 할 건가는 시간 관계상 못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네. 정책으로 가겠다. 네. 그리고 재벌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데 네. 법인세는 뭐 너무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다 아실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있잖아요. 네. 이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12%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개인 소득자는 38%까지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38%까지는 못 내더라도 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네. 그것을 세금을 덜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더 써야 된다. 네.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복지 예산 정책이다. 네. 여기서도 박수. 그다음에 아울러서 네. 세금을 많이 낸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약간 존경과 아, 이 그럼요. 사람들이 명예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유럽의 그렇죠. 보수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5년 후에 얘기하는데 미리 이게 공개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이제 어저께도 뭐 노인연금 또 보육 문제 사실 뭐 많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만 4대강만 안 했으면요. 그 4대강에서 썼던 예산으로 얼마든지 복지정책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도 엄청나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주로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세금도 세금이지만 오히려 잘 알뜰하게 그 국가 경영하면 거기서 많은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 이제 법인세 부분을 좀 말씀 다 하시겠지만 네. 청취자들 말씀드리면 네. 3%를 깎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를 벌었다. 네. 그러면 2,50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0억을 깎아준 겁니다. 네.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한 이유는 뭐냐면 명분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네. 근데 법인세가 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네.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쓰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750조가 쌓였는데 그것도 안 쓰잖아요. 그 절반가량이 법인세 인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수라는 게 어디에서 펑크가 나면 누군가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줘서 네. 어딘가는 메웠어요. 그게 뭔지 네. 아세요? 네.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들. 네. 그래서 1년에 10조 이상씩 더 들어갑니다. 네. 법인세 인하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샐러리맨들 11조 더 가져가는 거 네. 이거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역시 초선과 재선의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지역 유세할 때 써먹어야 되겠네. 네. 정청래 선배 재선이세요? 저는 3선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저는 4선, 5선. 그래서 곧 6선 하시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7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사실상 선수는 사선. 계속 올라가는 네, 거예요. 사실상 사실 사선. 제가 안민석 동기예요. 네, 그렇죠. 네. 안민석은 우리 그때 문광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거 많이 딸려. 네. 그래가지고 교육위로 가라. 17대 때. 그래서 교육위를 그때부터 가가지고 지금까지 붙박이를 써가지고 네. 이번에 크게 지금 저도 기여를 했죠. 출마는 17대부터 했습니다. 네. 사선 같은 초선. 몇 번 떨어진 거야? 또 3번 떨어졌죠. 이야, 3전 사기네. 제가 그 우리 박주민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안행이 전체회의 첫 번째 회의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17대부터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4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안민석 선배가 내리사선이잖아요. 네. 그 안내리사선들이신 거예요. 네. 네. 박주민 의원 사선은 사선이죠. 몇 번 떨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야, 진짜. 완샷에.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기분 나빠. 황 의원님도 뭐 마찬가지. 저는 뭐 몇번 떨어지지 않았나? 예비 경선만 2번. 예비경선에서 우리 떨어졌어요? 벽보를 못 붙여봤어요. 요번에 처음 붙여봤어요. 아니 우리 허동준 위원장 있잖아요. 동작에. 벽보는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벽보를 허동준 위원장이 이제 20대 처음 붙이고 허동준 위원장도 아마 17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19대 때 원내위원장 때 만났더니 소은이 벽보 붙이는 거라고. 나는 진짜 내 손으로 선거 끝나고 그냥 가서 풀칠해가지고 벽에다 한 장이라도 붙이고 싶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낙천 사례 같은 거 좀 붙이시지. 그 전보산 때 같은데. 더 열심히 박주민 하겠습니다. 의원 네. 저런 사람 보면 괜히 화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2번 떨어졌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뭐 타율이 5할 정도는 되시네요. 네. 그렇지 뭐. 네, 5할 괜찮죠, 5할. 근데 나는 표차 있잖아. 네. 당선 표차를 보면 네. 다른 사람들 한 3번 당선된 거 표 합친 거만큼 세. 엄청나시네요. 네. 김영호는 이번에 몇 표 차로 이겼어요? 저도 한 7,600표? 엄청나게 이겼네. 네. 우리 국민의당 나왔는데도 뭐 19대 때 몇 표 이겼냐고 물어봐줘봐. 몇 표 이기셨어요? 18,500표. 와, 19대 때요. 네. 엄청나네요, 19대. 20대 이번에 나왔으면 네. 목표가 몇 표인지 알아? 몇 표요? 25,000표. 25,000표. 근데 가능했을 거야, 아마. 근데 왜 공천을 안 줬을까? 그러니까 남의 운명은 내가 잘 맞추는데 나의 운명은 못 보겠어. 우리 사회가 왜곡돼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서당캐는 금요일 정규 방송을 포함해 최소 주 3회 제작 및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호회는 업로드 최소 6시간 전 서울시당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공지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페이스북 유세 생중계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거운동 하시면서 우리 문재인 후보 홍보할 때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지금 대표적인 장점이 한 9가지 되니까 이 우리 세 분 나오셨으니까 3가지씩만. 왜 문재인인가? 한번 정청래 의원님 아니 나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네. 그렇지. 그렇지. 정청래 선배 마지막에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왜냐면 빼놓은 것만 얘기하려고. 네, 그럼 우리 황희 의원님부터. 저는 3가지를 하자면은 헷갈리실 저는 첫 번째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네. 신뢰가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력 하면은 뭔가 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겉모술수도 있고 겉모술수보다도 뭐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마음속과는 좀 달리 표현을 해야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다 이러는데 이분은 실제 본인 입으로 꺼낸 얘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강한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20년 넘었는데 이런 정치인이 정치인에게 이런 신뢰를 감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 장점이고 앞으로 기존 정치권에 가지고 있는 로직이라든가 이런 랭귀지하고 달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그 한국 사회가 상당히 위기 아닙니까 지금 뭐 경제 안보 그다음에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뭐 개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문재인 후보를 보면 물론 그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쭉 삶을 살아왔지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선거를 치러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해서 청와대에 대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있죠. 그 다음에 당 대표로서 당 개혁하고 이런 당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 경험도 있죠. 더군다나 그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이런 성과를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이런 외연을 확장한 그런 의회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난번에 대선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지난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하고 관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해결할 상황은 최악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런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좀 장점이라 보고요. 세 번째는 감동입니다. 이 문 후보에게는 어디 가나 그 감동이 따릅니다. 잠깐. 감동 거꾸로 하면 뭐죠? 동감. 그 말에 동감합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못 다니네. 뭐 어디 갈 때마다 말 표현 하나 이런 게 이거 진심이 묻어나지 않으면 이런 감동을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진만 찍은 그 세월호 가족과 이렇게 껴안으면서 그 어머니를 부모를 그 희생자 부모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는 그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그 자체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뢰,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후보, 그다음에 감동의 정치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장점이에요. 이 세 가지로서도 뭐 대통령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말하는 문제는? 저는 우선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많은 국민들이 소통의 부재.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제가 문재인 후보님을 옆에서 보면은 어느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려운 질문, 어려운 요구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가세요. 가서 얘기하고 듣고 또 죄송하면 죄송하다 그러고 잘할 것 같으면 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 그래서 소통에 능할 것이다. 특히 그래서 지금 광화문 청사에서 일하시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겠다. 퇴근하면 퇴근 시간 때는 회사원들과 막걸리 한 잔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행복해져. 막걸리 먹고 있는데 옆좌석에 보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강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다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만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살아오신 이력이 그렇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구속도 되시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세 번째는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인권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동도 주고 또 소통도 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생각한다 이런 느낌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이 다시 한번 존중되는 좀 이 시대에 가장 또 필요한 네, 이 시대가 민주주의와 인권. 네. 민주주의, 인권, 소통.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대통령을 원하죠.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망설여? 찍으면 돼요. 네.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이런 네. 정부 없어져야 되고, 네. 국민 무시하고 얘기 잘 안 듣는 그런 정부 반복돼서는 안 되죠. 네. 듣기만 해도 감동이 이렇게 쫙 올라오네. 요즘에 제가 유세 주제로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네.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도 감동이다. 네. 동감합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님이 감동 없으면 뭐 박주민이 아니지. 저도 동감합니다. 네. 자화자찬 방송. 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저는 좋은 말씀을 다 해줘가지고 네. 다른 말을 할게요. 네. 저는 문재인 후보와 한 네. 1년 가까이 최고위원을 같이 했잖아요. 같은 동급이셨네. 그렇죠. 나 그것도 몰랐네요. 최고위원을 당 했는데 대표. 네. 당 대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참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다. 참을성이 많다. 네. 진짜 참을성이 많아요. 의원님이 막 계속 괴롭히셨나 봐요. 아니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봤잖아. 네, 요새 알죠, 제가. 나는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네. 뭐 방어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참을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참을성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참 좋은 사람이야. 네. 내가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참 좋은 사람이다. 네. 이런 거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경우를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정치고님 그래요? 그러세요? 어쨌든 민망할 때도 있어요. 네. 이거 띠동갑이거든 나랑. 네. 네. 한참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말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석에서 이럴 네. 때는. 근데 한 번도 사석에서 말 놓는 걸 못 봤어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네. 아니죠. 참을성이 많고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영역에서 반말을 안 한다. 예. 항상 존댓말로 예의가 있는 공손하게. 그러니까 네네.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든 네네. 많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김대중 대통령도 반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맞아요. 네. 그 집에서 네. 밥 해주고 하는 비서들한테도 네.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썼다고. 네. 나는 이미 그거 틀렸어. 어렸을 때부터 하도 반말해가지고. 난 2살 위에 형들한테도 반말했어. 그건 의원님의 매력?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친근감을 그럼요. 주는 그런 요소인데. 근데 그걸 상대가 기분 나쁘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 전화하는데 뭐 동네 아줌마 같은데 막 거의 뭐 반말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그래도 괜찮아요. 뭐 그러거든. 난 친해지면 나보다 나이 많으면 누님, 네. 어리면 동생, 네. 그리고 10살 이상 차이 나면 조카. 네. 이렇게 대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9살까지는 오빠, 형, 동생 이렇게 가고 네. 나는 하여튼 말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네. 해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을 네.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관찰한 건데요. 네. 김정숙 여사를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해. 네. 사모님을? 네. 한 번 있잖아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네. 김정숙 여사가 그런 거야. 정치고님, 제가 정치고님 엄청 팬이에요. 네. 제가요, 정치고님 오늘 무슨 말씀 하셨을까 하고 네이버 다음에서 다 검색해 본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막 나한테 웃고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계속. 질투? 사모님을. 질투? 그랬더니 수행비서가 그러더라고. 우리 문 대표님은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모님 있잖아. 좀 남들 칭찬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래.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금슬이 좋아요. 근데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면 상당히 지위도 높고 네.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네.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정말 인간 냄새 나네요. 그런 네. 부분이 참 좋았어요. 9가지 333. 이제 제가 마지막 활용 정점을 딱 찍어야 돼요. 와. 저는 하여튼 문재인 가능할까요? 후보, 그러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12번째. 정부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 그 대통령이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뭐 세월호 가족, 노동자의 눈물. 근데 문재인 후보는 정말 남의 아픔, 우리 서민의 고통, 뭐 노동자의 슬픔,
그런 것을 참 공감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호환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공감. 네. 네.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님이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꼭 이번에 19대 대통령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문비 요청가 읊고 있는 중이죠? 네. 네. 편파 방송. 네. 네. 문재인 방송. 지난번에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팽목항 가셔가지고, 네. 탄핵되자마자 팽목항 들리셔가지고, 이곳은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절박한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다. 네. 이런 말은 정말 이런 감동은 이 진정성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네, 누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박주민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제가 이제 19대 임기 마지막 날이 5월 29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 29일 날 우리 사람들하고 동거차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기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네.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속에. 표현은 네. 안 했지만 네. 뭐 잠도 안 오고. 근데 갔다 오면서 힐링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게 자식 잃고 이렇게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인데 뭐 그 국회의원 안 한다고 내가 뭘 이렇게 뭐 이 마음의 사치 아니냐 이거. 네. 그래서 저는 힐링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세월호를 생각해요. 영석 엄마도 생각하고 네. 유민 아빠도 생각하고 이래 보면 그 내가 훨씬 더 처지가 나은 사람 아니야. 네. 참 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치다. 네. 이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네. 얼마 전에 TV에서 또 세월호 101시간 보여주는데, 이제는 저희가 옛날 무슨 광주 뭐 이런 거 또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네. 이게 불편해서 못 보잖아요. 네.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네.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항상 울어요. 네. 그리고 5.18 때 있잖아 얘기하면 네. 항상 울거든요. 네. 하나 추가된 거야 지금. 네. 세월호 얘기도 지금 하다가 중단해야 되나? 네. 눈물 나가지고 못해. 벌써 제 눈가에 그러니까, 예, 벌써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혀지는데요. 한 가지 얘기했어. 빨리 네. 두 가지 더 얘기해. 전 한 가지만 활용정점 딱 10가지만 만들어드리려고요. 그랬어요? 네. 아니, 뭐 정말 얘기할 건 너무 많죠. 너무 이게 사회자로서 네. 너무 특권이 있는 근데 거 아니야? 특권이 좀 있으니까. 설렁탕 집에 설렁탕 하나만 딱 팔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활용점요. 네, 근데 4명 이제 저는 뭐 심상정 후보는 이제 제외시키더라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업인 뭐 의사도 하셨지만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KDI 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나름대로 능력은 있지만 이번에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인턴 대통령이다. 아마추어다. 이제 이런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만에 하나 이제 진짜 그럴 상상하고 것 같아요. 싶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 그런 데다가 소속 정당도 의석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정 운영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국회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 인물만 보고 네.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네. 세력 플러스 인물이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세력이 집권한 이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19석의 원내 일당이죠. 네. 그다음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네. 전국 정당이죠. 네. 그다음에 일단 지지율 50% 넘는 네. 이런 세력, 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전격적으로 전국에서 받아내는 네. 이 세력과 그다음에 준비된 네. 후보. 네. 아니,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번의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물과 그 세력의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유치원 논란이에요. 사립 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당장은 이기겠지. 그러나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법상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록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 게 어렵냐, 6학년 가르치는 게 어렵냐. 1학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더 중요하고 1학년이. 네. 근데 취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영유아반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의무 교육이면 중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립 유치원을 뭐 확장하겠다? 운영권을 더 확대, 이거 있잖아요. 네. 기본 국가 개념에 대한,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사립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95%가 사립이고 국공립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렇거든요. 네. 자, 그리고 유치원은 80%가 사립입니다. 네. 초등학교는 99%가 공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립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공립의 비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30% 40%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 네. 헌법적 개념도 없고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네. 오바마가요. 제로 투 파이브 플랜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업적을 남긴 네.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네. 학자가 있어요. 네. 제임스 커크먼인가 뭐 네.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오바마 그걸 듣고 자기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실험을 했거든요. 네. 흑인 3, 4세 아이를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교육 체계를 잘했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한 걸 보니까 대중성, 외교성, 침착성, 진실성 이런 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나중에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찰에 운용되는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20%만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만 잘하면. 0세부터 6세까지 교육만 잘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미리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범죄 예방에 쓰는 돈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개념을 안철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난 그래서 이분은 진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되실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우리 저 정청래 선배님 말씀이 네네. 매우 합당하고 맞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 네. 이걸 이런 그 인성을 가진 네. 그 사회적 그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교육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하지 않는 네.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의 교육은 어디서 쌓이냐면 사실은 영유아 때 가르쳐야 맞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가 책임지고 동등하게 그 국가의 철학을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죠. 제가 0세부터 6세까지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죠. 저도 유치원 안 다닌. 우리 때는 유치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죠. 네. 근데 그 말씀드린 확 그 느낌이 오네요. 잘 영유아를 교육할 수만 있다면 네네. 범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뭐 추가적인 경비가 안 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는 거고 다들 행복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인성이 쌓이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정말 자상한 사랑을 준 아이는 삐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사설 유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분들도 국공립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차라리 이제 국가가 인수를 해서 맞아요. 그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면 된다. 다만 그 평가 기준을 조금 제대로 잡아서 자기네들 재산상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그리고 도대체 학제 개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집에서 혼자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아마추어고 좀 인턴 같아. 의사로 따지면. 근데 오늘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도 5월 9일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장관에게는 사표를 받고 차관급으로 국무위원 회의를 열겠다. 근데 차관급으로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결권도 없고 정독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거기다 더 문제점은요. 한민군은 또 유임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오늘 우리 사드 문제 있잖아요. 장관은
다 자르고 네. 차관으로 이제 국무위원을 이제 소집을 장관을 해서 선임할 때까지. 네네 선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모르고 한 얘기죠. 아니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대통령 될 사람이 그 정도의 안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네,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무슨 국무회의를 없애버리는 아니 거야. 근데요. 그 분명히 사드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왜 반대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민구 장관이 지금 환경영향 평가 받지도 않고 오늘 그 롯데 성주 골프장 그거 부지 공유했어요. 미군들한테. 이제부터 거기는 이제 미군 땅이 된 겁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절차상 많은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좀 국방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제 무지에서 나온 얘기지. 네. 취지는 알겠어요. 학제 개편도 얼마나 네. 무지한 거냐면요. 네. 그렇게 발표만 하면 다예요. 이게 있잖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최고 짧아도 10년, 네. 20년, 30년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5학년까지 맞추게 애들 졸업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가잖아요, 걔들이. 네.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거야? 그리고 6학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6학년 교실 남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더군다나 시작하고 끝나는 그 세대가 겹쳐요. 네. 겹치면 이게 따블이 돼. 대학 입시도 따블, 취업도 따블. 그래서 대학 입시도 한 10년 전에 장기적으로 예고를 해야 아이들이 거기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학 입시를 진짜 조변석계로 1년마다 바꾸는 것은요. 학생들에 대한 고문이에요, 이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로 학제 개편도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소프트 랜딩 시키겠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쇼킹한 거 하나씩 발표해가면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지. 두 학제를 한 10년 넘게 쭉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최고 얘기죠. 짧아도 10년이 필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 대통령 되더라도 대통령 때 못 해, 이거.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 무렵에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정체성과 본인의 정치 철학보다는 이제 득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지지층들이 좀 보수화된 분들이 지지를 하니까 그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좀 보수 쪽으로 계속 어떤 정책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후보들을 보지 마시고 어떤 지지층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지키려는 자는 전 보수라 보고요. 바꾸려는 자는 개혁이라 보거든요. 근데 지키려는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는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지지층들이 미는 후보는 대한민국을 바꿀 거란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코렉트합니다. 그래서 좀 네. 지금 뭐 분석되는 거 보면 50대나 또는 60대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신다고 나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바꾸려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겠죠. 아니요, 근데 그걸 자꾸 안보 프레임이라는 정말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이용했던 안보 프레임, 내 종북 발언 뭐 이런 것으로 자꾸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50대, 60대, 70대도요. 대한민국 바꾸려고 노력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안보라는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현명하다 보죠. 네. 제가 그래서 예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11% 이상으로 이깁니다. 이틀째 비가 내렸잖아요. 이틀째. 네. 방송 지난 방송에 저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틀째 비가 내리면 왜 11%가 돼요? 첫날 비가 내렸잖아요. 네. 비가 내릴 때 일자로 내려요, 이자로 내려요, 삼자로 내려요. 일자로 내려요. 일자로 내리죠. 둘째 날도 비가 내렸죠. 일자로 내려요, 삼자로 내려요, 오자로 내려요. 일자로 내리죠. 일자로 내리죠. 그럼 11이잖아요.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선거 시작한 날 그 비가 다음날. 내리니까 우리 예언자께서 첫날 비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야. 1번이 되겠구나라고 하늘에서 생각했어. 1번으로 계속 내리잖아요. 하늘의 지금. 뜻이니까. 근데 두 번째 날 또 15% 비가 왔어. 하려고 그랬는데 11%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11%로 당선되겠다. 15%도 내가 맞는 거예요. 네, 11% 그렇죠. 이상. 네. 예언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너무 좀 너무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모든 발언은 주로 지역주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허위 사실 리포도 정말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저는 네. 제가 또 이 시대 참 박지원 마크맨이잖아요. 오늘 내가 10개도 더 날린 것 같아, 박지원. 네. 그냥 뭐 거의 뭐 반 그냥 어떻게 했는데 네. 이분은요. 네.
주적이 있잖아요. 네. 그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 있잖아요. 그 6.15 때 평양 네. 가가지고 네. 주적에 수기하고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나와요.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이건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말대로라면.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인가 12년에 보면은 네.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인기는 뜬구름이다. 물거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네. 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한데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또 당선돼야 된다고 또 주장했잖아요. 네. 유시하면서 이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나는 진짜 뭘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니 뭐 스탠딩 토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 뭐 그 대변인 노시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은 또 문재인 대표가 한참 어리시죠. 젊고 영하시죠. 네. 이런 것까지 또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냥 뭐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 국민의당에서 하는 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네. 몇 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다 바꿔 사는 180도.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목사분이 흑인 이제 인권운동도 네. 하셨었는데 네.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었대요. 백인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선거 프레임을 흑백 갈등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그때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굉장히 잘해서 그걸로 이제 프레임을 종료시켰는데 뭐라 그랬냐면 누구는 또 이 흑백 갈등으로 이 선거를 또 가져가려고 한다. 네. 그렇게 선거 치를 수 있다. 그런 네. 사람들이 네. 원하는 대로. 네. 근데 그게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갈등으로 지역 감정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유발시키는 발언들이 네. 너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 보낸다는 게 말이 네. 많아요. 그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모욕적인 그죠. 발언이죠. 네. 그리고 요즘 전 이제 그 서울시 뭐 이렇게 유세를 다녀보면 호남 서울에 사시는 호남 분들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뉴스 때문에 호남을 홀대했다, 호남을 탄압했다.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또 정무수석이 아니라 무슨 수석 하셨죠? 우리 민정수석 하셔서. 그래서 아마 그 박지원 대표가 늘 주장하시던 이제 대북송금에 대한 어떤 오해 같아요. 그때 대북송금 수사할 때가 법무장관이 누구였죠? 그때 천정배 장관 아니신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세요? 누구세요? 그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너무 거기에 초대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장관 아닌가요? 초대 법무부 아니죠. 강금실. 네.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때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말 홀대론, 호남 홀대론, 뭐 호남 탄압론은 정말 저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보수 쪽으로 좀 네. 가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호남이 베이스다 보니까 네. 호남 특유의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네. 이 밸런싱을 하면서 쭉 밀고 가면서 네. 결국은 이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재인 후보의 그 30% 중반대 이 지지율은 한 1년 전부터 쭉 콘크리트화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밸런싱은 불가피하게 균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토끼 못 잡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으셨잖아요. 벌써 이제 그 조짐이 벌써부터 시작돼서 네. 이제 그 균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호남인 분들께서 워낙 정치적인 감각과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가장 또 저항 운동의 본부장이 또 우리 광주 호남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호남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호남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네. 호남은 결코 지역주의의 산물로 결과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네. 호남의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네. 이 지역주의 표출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를 좀 바꿔보려는 네. 그런 어떤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네. 충분히 하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호남의 표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항의 의원의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호남 전문가예요, 저분이. 네. 왜냐하면 얼굴 일단 호남형이야. 네. 아이고 머리야. 정말 우리 정청래 대단하시네, 선배님 진짜. 정말 맞는 말씀만 나한테 가끔
저 계보로 오늘부터 계보로 저보고도 좀. 하는 사람들이 참 호남형이에요. 그래서 저 호남형 아닙니다. 충남형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 형이야 거기는? 네. 근데 저한테는 호남형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써먹을 기회가 없네요. 어디 형이야? 호남형이에요. 어디 형이냐고요? 혈액형을 얘기해요. 그럼 혈액형. O형입니다. 하여튼 난 그리고 B형인데. 그리고 저는 진짜 안철수 후보가 호남 정신은 진짜 잘 이해 못할 거라 봐서 좀 국민의당 창당 거기는 호남형 일단 아니야. 네. 그 국민의당 창당될 때 이제 국민의당이 결국은 이제 호남에 집중돼 있잖아요. 호남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호남에 집중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호남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당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호남의 정서라는 것은 정말 호남의 정신을 모르면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선거 국면에서 선거 운동하는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과 당론과 이 후보자가 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과 이런 것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네. 이 다음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거 상당히 모순적인 건데요.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세력과 인물의 조합이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정당과 그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선거운동 기간 이거 불과 앞으로 그 새 정부 구성을 불과 한 20일 앞둔 이 시점에서 네. 거기 한 39석, 40여석 되는 그 40석. 정당의 네. 어떤 그 당론과 네.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자로 나선 후보자의 이 의견이 이렇게 네. 배치되고 서로 다르면 네. 이거 자체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국정 운영이?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호남 정서를 또 호남 정신을 이해하는 조건 딱 두 가지라 봐요. 첫째, 호남 출신이어야 돼. 근데 만약 비호남 출신이 호남 정신과 정서를 알려면 정말 그 민주화 과정 속에서 기여하고 참여한 사람은 호남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봐요. 둘 다 아니네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호남 출신도 아니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기여와 참여를 저는 안 했다 보거든요. 그러면 호남 정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네. 동감해야 감동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또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 광고 있습니다. 네, 광고해 주십시오. 문재인의 국민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1588-2017 1588-2027 네. 1588-2027 1588-2027 1588-2017 대리운전은 2017. 진짜 쓸모 국민의원이라니까. 자, 재밌게 하려고 그랬죠. 1588-2017로 전화 주셔서 또 문자 주시면 바로 문재인의 국민의원 인증서가 날라옵니다. 네. 저는 제안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홍대 쪽 떼춤 유세 한번 떼춤 저는 떼춤. 그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불금 때 해야지, 불금. 불금이든 아니면 뭐 토요일 뭐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너무 하루만 흥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막. 진짜 네? 플래시몹 한번 네. 이 시대 참 즉각 실천인으로서 네. 실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셨어요. 동감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뭐 이렇게 좀 아무런 준비 없이 네 분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진정성 있게 좀 대화 나눈 거잖아요. 1시간 동안. 네. 여기에 이제 많은 해답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모인 만큼 좀 네. 이번 대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뛰어서 네. 꼭 좋은 대한민국, 네. 새롭게 재구성하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네. 기호 1번 문재인. 또 투표장 가실 때 한 분이 5분만 모시고 투표장 가서 기호 1번 문재인 뚝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약장사 버전으로 좀 해주시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든든한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네. 문재인을 부탁해요. 기호 1번. 선배님, 그 재선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아유, 저는 진짜, 참. 대단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서당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